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면서 실록의 푸르름과 더불어 앙상블을 이루고요. 그 가운데에서 묘하게 들려오는 새소리는 예도의 마음과 어우러져서 존재의 숲에 기분 잡혀져 있음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에서 예도는 미샤일 바쿠닌에 대한 철학적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도가 풀어내는 미샤일 바쿠닌. 바쿠닌 무정부주의자 하면서 테러리즘을 연상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줍지 않은 2, 3류의 어떤 정치평론가에 의해서 들려진 그런 바쿠닌과, 그죠? 철학자가 풀어내는 바쿠닌은 또 다르겠죠, 그죠? 바쿠닌 하면은 1868년에 제1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 엥겔스와 대립하면서, 그죠? 제1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와 거기에 못지않는 갈등과 대결을 통하여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쪽에서, 그죠? 바쿠닌의 지지자들이 많았잖아. 그러다가 72년도에 너차예프 사건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축출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구 유럽 지성인들이 바쿠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사실 바쿠닌은 인류 역사에서, 그죠? 인간의 평등을 향한 그 혁명의 목소리를 온 유럽에 전달하다가 1876년 베른에서 세상을 떠난 그런 무정부주의자요, 혁명가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했던, 인류를 사랑했던 그런 철학자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루동, 바쿠닌, 그리고 조르주 소렐로 이어지는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철학은, 그죠? 장자크 루소가 에밀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죠? 거기에서 진정한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도 잇대어 있죠, 그죠? 이거는 조르주 소렐까지 가야 그런 자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바쿠닌의 철학에서는 니체의 목소리도 들려와, 여러분. 그래서 바쿠닌의 어떤 자유를 향한 열정과 니체의 초인의 철학은, 그죠?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 특히 바쿠닌은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귀족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열정에 의하여, 그죠? 프랑스와 독일의 교사로부터 개인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부르주아였죠, 그죠?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불어, 독일어, 영어, 뭐 러시아 언어 모국어니까, 그죠? 5개국어 이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포병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생활을 하다가 탈영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성격상 상당히 자유를 향한 열정을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미샤일 바쿠닌을 치면은, 그죠?
그 외모가 나오는데 상당한 거구고, 그죠? 그리고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열정 그 자체, 정말 열정적인, 그래서 혁명가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혁명가로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사는데요. 심지어는 일본과 미국을 거쳐서 런던으로 가는, 그죠? 이게 몇 시간으로 따지면 도대체 몇 달이 걸리는, 그죠? 그런 여행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런던에 도착해서 다시 스위스로 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일평생 온 세계를 다니면서 혁명을 외쳤던, 그러나 국가 없는 사회주의를 외치다가, 그죠? 일평생을 혁명가로서 떠돌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인 거예요. 정말 열정적인 인간. 마르크스는 바쿠닌의 열정에 비하면 뭔가 마르크스도 엄청나게 열정적인 인간이거든.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담이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편지들, 이런 것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르크스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인 인간이었어. 그래서 탈영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들이 이제 귀족 출신이니까 이걸 무마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14년에 태어나서, 그죠? 1840년, 그러니까 26세가 되어서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데, 이게 혁명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기질은 이미, 그죠? 뭔가 조직 생활이나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개인의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그죠? 뭐 장교로 있다가 탈영을 할 정도니까 이미 드러났고, 1840년대에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와서 쉘링의 강의를 듣게 돼.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게르케고르가 유학 와 있었고요, 엥겔스도 베를린에서 청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청년 해결 학파들이 또 활동하면서, 그죠? 뭔가 독일 연보를 통하여 글을 게재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때 유학 와서 아놀드 루게를 만나는 거야, 여러분. 아놀드 루게를 만났다면 뭐야? 거기에 뭐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그리고 또 브루노 바우어, 다비드 슈트라우스, 막스 슈티르나, 모제스 헤스 등등 다양한 청년 해결학파들이 또 연결돼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쉘링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지적 못지않은, 그죠? 해겔 읽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해겔을 실천적 혁명가로 읽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아널키스트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없는 사회주의자가 돼서 인류의 평등을 위하여, 그죠?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불평등의 구조를 비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파괴적 실천가로서 해결을 바꾸어 놓으면서, 그죠? 그래서 42년 1년도, 그죠? 그 당시에 유학을 하면서 아놀드 루게 청년 해결 학파가 정기적으로 간행했던 독일 연보에 글을 실는데, 독일에서의 반란인 거야, 제목도. 그래서
헤겔을 혁명가로 바꾸고, 그죠?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니체를 연상시키는 그런 멋진 빠로를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정말 니체 냄새가 바로 납니다. 42년이면 여러분 니체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죠? 그 시기인데 파괴적 열정은 곧 창조적 열정이다. 야, 여러분, 니체의 그 초인 사상에서, 그죠? 영원 회귀의 어떤 그러한 존재론적 구조 안에서 이 자연 법칙을 깨면서, 그죠? 초인이 파괴하면서 건너가는 거, 자기를 극복하는 거, 거기에서 개인의 자유가 극점에 이르잖아, 그죠? 그러한 자유를 향한 열정을 헤겔을 파괴적 실천가로 읽으면서 언급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때부터 바쿠니는 이제 무정부주의자로서 국가 없는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 이후부터 그는 모든 권위에 대하여 부정하면서, 그죠?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쿠니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그죠? 인간관계도 상당히 잘했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인간이고, 그리고 그 피 자체가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야. 혁명가의 피를 가진 자였어, 바쿠니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도시에서 계속 머무르지를 못하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제 온 유럽을 다니면서 혁명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출발점이 베를린 대학교에서의 청년 해결 학파가 만든 아놀드 루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일 연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파괴적 열정은 곧 창조적 열정인 거예요. 기존 질서의 힘을 파괴해야 그 파괴로부터 창조가 나오는, 와, 완전 니체의 사고하고 거의 같이 가잖아, 그죠? 이것을 42년도에 독일에서의 반란이라는 글에 수록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부터 이제 바쿠니는 아나키스트가 되어서 온 유럽을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4년도에, 그죠? 이제 파리로 가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해결 변증법을 갖고 밤새도록 프루동, 마르크스, 그 다음에 하이네, 헤르베크와 같은 그런 문학가들, 그죠? 이게 모여서 이제 밤새도록 해결의 변증법을 갖고 이 혁명적 실천에 대하여 논쟁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이 나? 거기에서 이제 마르크스는 뭐야? 경제철학 수고를 정리하잖아요. 그 시점에. 그리고 9월쯤에 엥겔스와 만나서 이제 신성가족,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걸 기획을 해서 청년 해결 학파도 쓸어버리잖아. 그러니까 44년도에 이제 미하일 바쿠닌이 무정부주의자로서, 그죠? 프루돈과 만났고, 그러니까 프루돈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사상이랑 같은 거야. 무소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조합을 만들어서, 그죠?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는, 어떤 국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공유가 됐겠죠, 그죠? 그러나 바쿠니는 태생상 어떤 연대를 통하여 국가와 같은 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게 어떤 공동체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얘도의 어떤 그 DNA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모든 것을 받고 또 거기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죠? 나아가는 그런 인간이었어. 그래서 프루동, 마르크스 등등과 더불어서 파리에서 밤새도록 며칠간을 토론을 하고 사회적 혁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프루동은 소유란 무엇인가를 이미 그 당시에 썼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유들을 공유해 가면서 이제 바쿠니는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마르크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48년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때 이제 드레스덴으로 또 가서, 그죠? 이때 이미 바그너와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통하여 바이올린을 어느 정도까지 연주할 수 있었던 바쿠닌인데, 바그너와 또 친구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쿠닌과 니체가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았나 이러는데, 그런 정도의 영향은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니체의 허무주의와 그리고 그 허무주의에서 나타나는 초인 사상, 이런 것들은 바쿠닌의 철학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요, 초인의 사상에 가까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힘의 의지를 통하여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거죠. 이 힘, 개인의 자유. 그러나 바쿠닌은 어떤 사회주의자였잖아, 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공유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국가 없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여서, 그러나 그것이 국가와 같은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반대했겠죠, 그죠? 아래로부터의 어떤 조합주의, 그러나 그건 역시도 다양한 조합에 의하여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바쿠닌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노동은 언제나 정신의 지성을 통하여 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회적 평등을 가져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역시도 마르크스주의가, 그죠? 레닌을 통하여 스탈린에 적용되면서 현실적인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죠? 국가들에게 적용될 때도 문제가 된 거잖아. 과연 저 노동계급을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 혁명은 이 계급의식에 의하여, 이 힘의 원동력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이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려면 의식화돼야 되고 스스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마르크스는 비교적 다양한 글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죠?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놨어. 그런데 레닌은 이걸 그냥 중앙 집권적으로 갖고 가잖아. 때로는 마르크스는 또 그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하여, 그죠? 그리고 사회주의의 어떤 혁명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과도기적 정부를 말하기도 했고, 그때 그 이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임시적으로 있어야 되고 비로소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계급 없는 사회가 되면서 국가도 폐지된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그룬트리스라든지 또 다른 다양한 작품들에서는 편지나 인터내셔널 연설이나 뭐 전반적으로 마르크스의 전체 전집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이때는 이런 말을 하고 저때는 저런 말을 했고 이래서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테러를 통한 혁명은 마르크스는 반대했고 제1 인터내셔널에서 엥겔스와 더불어서 활동할 때도 상당히 민주적인 걸 좋아했어. 사람들은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거야. 마르크스 하면은 일당 독재 체제 이거는 그죠? 스탈린에 의해서 강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런 데 동조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쿠닌은 44년도에 프루동과 마르크스를 만났고 그죠? 그리고 48년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혁명이 막 퍼져나가잖아. 그죠? 혁명이 성공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때 또 다양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지만은 바쿠닌은 이때 그죠? 범슬라브 민족을 향한 호소 이걸 발표해 갖고 민족주의적 혁명을 어떤 이때까지만 해도 추구했던 그런 철학자였다. 범슬라브 민족이 함께 단결하여 국가 없는 사회주의, 서로의 인격을 확인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완성된 자연주의와 완성된 인본주의 안에서 그저 서로의 사랑과 동료애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집산주의를 주장했다라고 대개 바쿠닌은 이에 대한 논평을 할 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바쿠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게 사회주의의 이름이든 공산주의의 이름이든 그죠? 국가를 통하여 어떤 사회적 부를 공유하는 것도 싫어했어. 공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주의적 국가가 나타난다는 거. 공산주의를 통하여 동일하게 분배를 한다는 거. 그건 또 어떤 주체가 그걸 떠맡아야 되고, 그죠? 그 공유를 하는 그 실행하는 그 힘 자체가 또 다른 지배 계급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싫어한 거야.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또 다른 부를 집중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지배 계급에 의한 피지배 계급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싫어했어요, 바쿠닌은. 정말 독특한 인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주의자이기는 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리고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되지만은 또한 모든 육체의 노동은 정신의 지성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모든 사회주의적 혁명은 실패할 것이다. 그건 무정부주의자든 마르크스주의자든 뭐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죠? 공유했던 그런 고민이었던 거야. 특히 바쿠닌의 어떤 철학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신과 국가, 이 국가관을 해체해버리잖아. 그리고 국가주의와
무정부주의라는 작품. 그게 다 70년대에 나오는데요. 얘도는 독일어로 읽었어. 이거는 불어로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곳곳에서 바쿠니는 이 국가주의, 그죠? 그것이 자본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아니면 사회주의에 근거한, 그죠? 그러한 스탈린식 국가든 간에 모든 국가가 권력을 잡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미 17, 18세기 영국 유물론과 미국, 프랑스 유물론자들에 의하여, 그죠? 종교 비판이 수행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은 포예르바하의 인간학적 유물론을 통한 종교 비판, 그리고 헤겔의 종교 비판을 통하여 국가 비판이 나타나잖아. 청년 헤겔 학파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바쿠닌 역시도 종교 비판을 통하여, 그죠? 현실 정치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순을 드러내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프랑스 유물론자들과 또한 이런 사회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잖아, 이게, 그죠? 그게 누가 있어? 라메트리, 그 다음에 홀바흐, 디드로, 이런 다양한 18세기의 프랑스 유물론자들의 사고는, 그죠?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과 프루동과 같은, 그죠?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있었던 이런 프랑스 유물론, 기계론적 유물론자들에 의한 종교 비판의 핵심은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현실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 비판을 통하여 이제 현실 사회의 모순을 보고 그 모순을 비판해야 되는데, 종교의 후광은 이걸 가리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자비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현실 비판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쿠닌 역시도 신과 같은, 신이 죽고 난 이후에 신과 같은 권위를 누리는 이 국가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타나든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나타나든, 그죠? 과학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지나서 그거를 비판하고 나타나고 있는 바쿠닌 자신이 직접 만나서 친구로 지내고 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국가 역시도 임시적으로 자본주의에 물든 자들의 물을 빼고, 그리고 사회주의적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완전한 유토피아, 계급 없는 사회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죠? 이런 국가 형태든 뭐든 간에 모든 국가는 그 사회의 기존 질서의 힘을 옹호하고 그 질서의 힘에 붙어 있는 소수의 계급의 이득을, 그죠? 옹호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만약에 어떤 혁명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는 이미 지배자가 돼 있는 거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 어떤 정부 구성으로 들어가서 임시정부의 국가체제의 지배자가 되면 그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마르크스의 사유 안에서 마르크스를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마르크스에게서 노동자는 뭐예요?
그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사회와 역사 속에서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그죠? 포함하는 생산 양식에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 생산 수단에 맞추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사회적 존재잖아. 그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새로 생겨난 국가에 의해서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닌 거야. 이제 노동자 계급을 위하여 어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아닌 거야. 아, 이건 엄청난 걸 시사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그죠? 신과 국가에서 그러잖아.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노예다. 그러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면 그런 신은 죽여야 된다. 뭐 예도가 가끔 이야기하는 걸 바쿠닌도 말했더라고. 그리고 국가주의와 무정부주의라는 작품에서는 그죠? 곳곳에서 이러한 바쿠닌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죠? 락강적으로 보면 상징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은 나중에 이제 니벨룽헨의 반지 뭐 등등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리를 갖다가 옹호하는 것 같고, 니체가 그냥 경기를 하면서 결별을 하잖아, 그죠? 바그너와 정말 그죠? 친한 관계로서 지냈던 거야, 바쿠니는. 이 지점에서 니체와의 접점도 있는 거야. 어떤 공동체의 권위도, 종교적 권위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시민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르주아 계급이든, 부르주아적 공동체든, 어떤 헤겔의 객관 정신에 나오는 교양을 통하여 형성되는 공동체의 힘, 개인의 삶의 꿈이 실현되는 국가의 객관 정신, 이런 거는 그죠? 바쿠니는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개인이 국가를 형성하는 거지 국가가 개인을 형성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 역시도 그죠? 헌법이 국민을 창조한 게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창조한 거잖아. 그런데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하면은 바쿠니는 이런 개인의 자유를 그죠? 이렇게 보장해 줘서 어떤 정부가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게 되면 그 국가는 어떤 시점이 지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정 집단의 부를 옹호하는 그런 기존 질서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비판하고 엥게스를 비판했습니다. 제1인터내셔널에서. 그래서 이 논쟁에서 이제 마르크스와 결별하게 되는데, 결국은 72년도에 그죠? 바쿠닌의 무정부주의를 따랐던 네차예프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 러시아에서. 이게 이제 온 유럽에 퍼지면서 바쿠닌에게 정말 스캔들로 그죠? 남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유로 그냥 제1인터내셔널에서 제명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쿠닌은 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네차예프 사건에 의하여. 그죠? 그래서 가장 마르크스와 갈등을 일으키고 모순을 일으키고 그리고 논쟁의 지점에서 타협할 수 없었던 지점은 바로 이 사회주의적 혁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임시정부, 그죠?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도 부르주아 국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예언자잖아, 이 점에서. 그래서 그는 어떤 국가도 파괴의 대상인 거야. 국가 없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무정부주의자. 그러나 그런 사회주의가 여러분 뭐 죽고 나서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뭐 정토의 세계나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그죠 신화를 통하여 형성된 죽고 나서 가는 뭐 천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서사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국가 없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면서 사유재산이 철폐되고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 세계에 어디 있었나 지금까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권력이 나타나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들죠, 그죠? 이게 인간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싫어한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면 박훈이는 거기에 곧바로 파괴적 열정을 통하여 창조적 열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혁명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1인터내셔널에서의 마르크스와의 논쟁을 통하여, 그죠? 그의 철학은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될 레닌을 통하여 스탈린의 제1국가체제가 만들어지잖아. 응? 그 이데올로기,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또 다른 인민을 향하여 어떤 숙청 작업을 만들어내고, 그죠?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의 파멸을 만들어내고 폭력을 만들어냈는지 그걸 예언한 거야.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에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쿠닌에 대한 설명은 길지 않지만은. 그래서 바쿠닌의 어떤 이 주장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들어서, 그죠? 조금 어떤 그 철학의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세계 역사가 전개됐을지 몰라. 그러나 레닌은 그걸 또 허용하지 않았겠죠, 그죠? 레닌은 이런 게 역사의 역설인 거예요. 레닌은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고쳤겠지. 그래서 혁명에 맞는 이론으로 바꾸어서, 그죠? 꿈꾸는 자 레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변형시켰겠죠, 그죠? 모든 적용은 해석이요, 그죠? 그 해석은 언제나 현실과의 만남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본으로부터의 어떤 변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본은 없습니다. 오늘날 철학적 해석학이 나온 이후로, 그죠? 니체 철학 이후로 원본은 없어요. 다 해석이요. 그것은 해석의 해석을 통하여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 이외에는, 그죠? 원본은 없는 거예요. 원본으로 돌아가자는 그 모든 목소리 역시 해석인 거야. 그러나 그 원본을 통한 해석, 원본에 가까운 해석을 수행하자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바쿠닌의 이러한 활동, 그죠? 베를린 대학에서의 헤겔 읽기, 독특한 그의 독법으로 읽어낸 그 헤겔,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물론자들과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만나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수행하면서 길을 갔던 자,
그는 분명히 온 세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그죠? 또 다른 교훈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야, 여러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그죠? 오늘날의 마르크스 읽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현대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